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트럼프의 세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하고 과격하게 결별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마땅치 않은 일들이 적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힘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게 많은 것이 원인인 것 같은데 점점 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양국 관계가 좀 원만하게 다져졌으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균열이 리스크가 될 것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LA 지역에 주 방위군 내셔널 가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 2,000명 규모인데요. 이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을 했고 그 시위가 반란의 한 형태다라는 것이 주 방위군 파견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시위는 지금 현재 불법 이민자 체포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공공부문 간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처음 시작은 이제 이민세관 단속국의 ICE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불법 체류자들을 찾아내고 검거해서 추방하는 이 활동이 이제 시민들에 의해서 가로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래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활동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현장에서 물리력으로 이들을 위협해서 ICE 공무원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번 발견이 되었는데 이제 그게 나아가서 시위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위화되었고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이게 전체로 보면은 크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이라든가 방화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셔널 가드가 필요하다. 방위군은 군인이거든요. 이제 군인들에 대한 군인들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점쯤에는 투입이 되었거나 내지는 조만간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것은 1965년 이후에 처음으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주 방위군이 시위 진압을 위해서 투입되는 것이 처음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몇 차례 경험들이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지금 이것은 주 방위군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주지사가 관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방 정부가 나서서 이런 내셔널 가드를 어디 지역에 배치한다라고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지사의 요청이 있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표적으로 트럼프한테 반대하는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고 여기서는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반란이다라고 판단하고 군인들을 투입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반란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이고 특히 반란법을 쓰는 것은 거의 1957년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지사의 요청 없이 동원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이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폭력적인 군중들에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지금 무법 상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주 방위군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적합한가 그리고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제의 권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셔널 가드, 주 방위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은데요. 저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조금 찾아보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지사가 관할합니다. 이름도 주 방위군이라고 이름 자체는 내셔널 가드라고 해서 국가 방위군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 방위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은 이것이 주 소속 군대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의 1차적인 권한이 있는데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활용해서 이들을 끌어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파트타임 군인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군인은 군인인데 이 군대의 보수는 사실 매우 적고 사실 보수뿐만 아니라 업무도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이것이 전업 군인과 같은 그런 보수와 처우와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보통 다른 일들을 합니다. 민간의 일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간헐적으로 군인으로 불림을 받아서 이제 군대로서 일하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독특하죠.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옆집에 이제 아저씨가 평소에는 어디 직장 다니시다가 갑자기 군복 갈아입고 이제 군인 노릇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국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을 활용하지만 해외 분쟁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도 내셔널 가드들이 일부 파견되어서
현장의 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똑같은 군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육군도 있고 심지어 공군도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부터 있었던 민병대 활동이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민병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자기들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군대를 스스로 조직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군대로서 완전히 연방정부의 권한 아래로 가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주정부에서 해당 지역 내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연방정부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연방정부에 소속되어서 같이 함께 군인으로서도 활동하는 그런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부분은 역시 자연재해 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홍수나 이런 종류의 재해 대응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군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듯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전장에 파견되기도 하고 앞서서 1월 6일 날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에서도 주 방위군이 DC 지역에 파견되어서 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많이 쓰이는 부분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국경에 배치되어서 국경 단속하는 그런 업무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선거를 할 때에는 투표소의 인력 지원 역할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근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인 한계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해주면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해진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앞서서도 지난 1기 때에도 주 방위군을 활용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물러나 있을 때 바이든 정부에서도 자신이 다시 뽑힌다면 주 방위군을 보다 스스럼 없이 투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왔었는데요. 본인이 1기 때 썼던 경험은 이런 것입니다. 2020년도에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때 진압을 위해서 주 방위군을 배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이 미국 전역에 발생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배치가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주지사의 요청이라는 형태로 배치한다는 이런 큰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언제 썼었냐면 2021년도에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1월 6일 사태에서도 DC 지역에 주정부군이 투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DC에는 원래 주정부군이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제 상황이 좀 달랐죠. 왜냐하면 이것은 트럼프 정부가 원해서 투입되었다기보다는 DC 시장이 이제 요청을 해서 투입이 되었는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오히려 투입이 좀 늦었다라는 논란이 당시에는 발생을 했었고요. 어쨌든 이때에도 이렇게 주 방위군이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현재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은 주 방위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병대에서 출발한 것이고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지사의 관할 아래에 있는데 한 주의 방위군이 다른 주의 동의 없이 배치가 되는 것. 그러니까 A 지역의 방위군이 B 지역 주지사의 동의 없이 배치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제 A 지역의 방위군이 A 지역에 배치는 되었지만 주지사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말만으로 배치되어도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제 법률학자들의 논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듯 2023년에도 자신은 다시 취임한다면 이렇게 군대를 쓰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었고 스티븐 밀러 현재 이제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공화당 주에서 만약에 민주당 주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공화당 주지사의 주에서 군대를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이제 더 기울어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분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었었던 최강 권력 대 최고 부자의 싸움이 있었는데요. 거의 뭐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최강 권력이 그래도 우위인 것 같습니다. 권력이 현직에 있는 한에서는 더 우위인 것 같고 이제 최고 부자의 힘은 보다 더 지속적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하고 머스크 두 사람이 왜 갈라서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제 균열의 모멘트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도지가 일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었다는 겁니다. 정부 조직에 맞지 않거나 심지어 부적절한 게 많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한 일 다 정리해서 성과 보고 해보세요. 5가지 꼽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 입장에서는 뭐 트위터나
아니면 다른 조직을 운영할 때처럼 테슬라 운영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그것만 따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부 조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도 하거니와 일단 반발이 너무 컸고 이로 인해서 강요들하고도 굉장히 크게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코 루비오 장관도 당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고 하지만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말을 안 따를 거면 이 방에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감싸줬기 때문에 일단 덮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내부에서는 갈등은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인선에 대한 갈등도 몇 번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지지하는 사람하고 이제 트럼프 정부와 그 주변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달랐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위스콘신주의 대법원에서 이제 선거에서 머스크가 지지한 후보가 참패를 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말하자면 흠집을 냈다. 이런 평가가 그 정부 안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국장으로 아이잭먼이라고 머스크 측근을 처음에 국장시키려고 했다가 철회하는 그 사람 민주당을 지지한 경력이나 이런 걸 이유로 들어서 이제 철회하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고, 이제 그것이 보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면서부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머스크는 사실 사업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하고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차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지원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 줄이는 굉장히 높은 고율 관세 정책을 쓰기로 했고, 이런 것들은 테슬라를 굉장히 싸게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공급하려고 했던 머스크의 의도하고 맞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음에는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를 전체적으로 지지하면서 자기가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거에 동조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본격화되면서 나바로하고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X상에서 말싸움이 크게 벌어지니까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boys will be boys, 그냥 남자들은 원래 그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대충 덮고 넘어간, 그래서 모두를 웃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웃을 일은 사실은 아니었고 안에는 뿌리 깊은 생각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요거는 잘 몰랐다가 워싱턴 포스트 기사 보고 알았는데, 지난 4월 달 중순쯤에는 베선트 장관하고 머스크하고 몸싸움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선트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깨를 밀쳤고, 베선트 장관도 거기에 맞대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 뭐 길진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떼어놨지만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는 건데, 둘이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머스크가 이 안에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정부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시부터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6월 5일 날이 그 난타전의 최고봉이었죠. 그 전부터 머스크가 계속 이제 X에다 글을 올리면서 트럼프 정부를 비판해 왔고, 특히 OBBBA라고 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감세 법안에 대한 비판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6월 5일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머스크한테 실망했다라고 말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머스크가 X에다 그날 계속 쏟아내었는데, 나 아니면 선거에 졌다, 배은망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한테 너무 많은 돈이 가고 있다, 연방정부 계약을 해지하면 우리가 돈을 아낄 것 같다,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머스크가 그래서 오후 3시쯤에 큰 폭탄 떨어뜨릴 때가 됐다, 앱스타인 파일, 그 소아성애자들에 관한 그런 파일에 트럼프가 있다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뭐 그 영상이 이제 심각한 영상은 아니고 단지 앱스타인과 트럼프가 같이 있었던 과거의 그런 영상입니다. 어쨌든 그런 주장을 펼쳤고, 그리고 둘이 계속 이제 설전을 벌이고 하다가 현재는 다시 이제 조금 소강 국면인데요. 머스크 쪽에서는 화해를 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일단 글을 삭제를 했고, 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동조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마약 중독자다, 굉장한 마약 중독자다 그러면서 자신은 화해에 관심이 없다,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의 최고 대통령이고 실제로 연방정부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머스크가 자기의 역량만으로 현재까지 이 사업들을 다 가져왔다라고 하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적지는 않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가이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머스크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입지가 조금 애매해진 부분들도 있겠는데요. 데이비드 섹스라고 하는 AI 가상화폐 짜르, 이 사람은 뭐 실권은 별로 없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곤란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곤란하다기보다는 이제 머스크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다 지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고,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이제 RFK 주니어 보건장관 같은 사람들도 원래는 머스크하고 상당히 가까운 편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줄을 딱 섰죠. 그리고 머스크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양상이고, 벤스가 중간에서 화해를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고 말한 이상 지금 뭐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밀러 그 백악관 부서실장의 아내 케이티 밀러가 현재 머스크의 공보 담당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부 사이도 조금 애매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관심사는 도지라는 이 존재가 결국에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서너 달 만에 사실상 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화라고 하는 머스크가 남기는 레거시도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이든의 레거시가 남았던 부분들을 날리는 데는 역할을 했지만 본질적으로 정부 개혁이라는 것은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머스크가 남길 가장 큰 레거시 중에 하나는 OBBBA라고 하는 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하는 트럼프 감세 법안, 이것이 부결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지금 이 법안을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맞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은 공감대를 많이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트럼프 정부의 리더십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간 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만약에 이게 부결된다면 트럼프 정부는 그때부터 굉장히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차마 반대표를 행사하기에는 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too big to fail, 대마불사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이 법안 안에 모든 정권의 명운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키면 자기가 받을 그런 비난과 그리고 공화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깨에 걸머진 게 너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고, 상원에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상원의 상황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원래 상원 의원들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거니와 지금까지는 랜드폴 의원, 지금 왼쪽에 보시는 랜드폴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통과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등장해서 이 법안이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라는 점도 그렇고, 또 하나는 머스크가 워낙 큰 손이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지금까지 이제 정치 분야에 돈을 많이 풀었고, 그리고 머스크를 비롯해서 실리콘밸리의 큰 손들이 그동안 공화당의 원래 자금줄이었던 월가를 일부 대체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큰 손의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쉽게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공화당이 53표를 가지고 있는데 4표 이상을 잃으면 부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으로 통과냐 부결이냐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머스크의 이 발언이 최종적으로 OBBBA의 부결 가능성을 높여서 진짜로 부결을 만든다면 그건 정말 트럼프한테 굉장한 일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만약에 저한테 둘 중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통과냐 부결이냐를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도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왜냐하면 진짜 공화당 의원들이 정말 쉽게 이거를 반대하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머스크 효과가 그 미묘한 균형을 흔들고 있어서 그것은 좀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IEEPA, 우리 상호관세의 근거 법률이었는데요. 이 법률에 대한 일부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딱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나 그 이후로 좀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방항소법원에서 양측의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각각 서류로 받아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6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9일까지는 아무런 판단이 안 나오겠지만 6월 9일에 이 서류를 받아보고 나서 항소법원이 관세를 유지할지 아니면 유지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관세가 유지되고 있죠. 지난번에 1심에서는 이 관세를 즉각 무효하고 영구적으로 금지하라고 했는데 항소법원에서는 일단 관세를 유지하라고 하는 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의 판결이 나오는 시점이 저 뒤에 어딘가에 있고
그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느냐 여부는 별개의 판단인데 첫 번째 이 임시로 관세 유지하는 것은 아마도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러한 판단에 대한 언급이 6월 9일 이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판단 자체는 솔직히 중요하진 않고 그건 임시적인 판단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항소심의 결과이고 그리고 항소심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겠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무역법 다른 걸로 어떻게 대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지난주에 좀 드렸는데요. 122조라든가 아니면 301조라든가 아니면 뭐 관세법 338조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이런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지는 않고 좀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에서 IEEPA를 지켜야 되니까 현재까지는 이걸 지키는 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근데 지켜야 하는데 다른 법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자기들의 이제 논리가 IEEPA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가능한 한 하지 않고 좀 참을 것으로 하지만 안에서는 물밑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여기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래서 양국 간의 협상 어떻게 되느냐, 한미 협상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죠. 이번 방송의 제목을 이제 트럼프 세계의 균열이라고 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트럼프 정부 내의 갈등과 의견 불일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1기 때에도 그랬긴 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더 2배속, 3배속으로 더 빨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에서 혼란이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아직 주변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준비를 했는데 많이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이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 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기 전까지는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이 지금 일본과의 협상에서 이미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니케이가 이런 기사를 최근에 썼습니다. 베센트하고 러트닉하고 그리어하고 이렇게 3명이 지금 관세 협상의 담당자로서 나왔는데 이 3사람이 나와서 일본 대표단을 앞에 앉혀놓고 잠깐만 대화를 멈추자고 하고 자기들 앞에서 토론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거 저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그리고 각각 일본한테 러트닉은 러트닉대로 양보를 요구하고 베선트는 베선트대로 요구하고 그리어는 그리어대로 요구하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일본 대표단이 혼란스러웠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전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곧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의 일처리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자주 있는데 트럼프 정부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혼란 안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꼭 되어야 되는가? 지금 이런 상황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상대방 앞에서 3사람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요구를 하고 서로 간의 생각이 달라서 협상단 앞에서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이거는 보통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고 최대한 꺼리는 그런 상황인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니케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이 지금 협상 타결을 하고 싶기는 한데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양보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힘들다. 그리고 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만간 한국의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좀 늦어진 문제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워싱턴 특파원들에게도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변에 여러 군데에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 가지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이제 2가지 있었던 것 같고 첫째는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를 핸들링했던 NSC에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이나 조율하는 데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측의 문제라기보단 이쪽에서 병목 현상에 걸리고 좀 반응이 늦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바빴다. 그래서 조금 후순위로 밀렸다. 푸틴하고 통화하고 시진핑 독일 총리 여러 그 주요 인물들과 이제 만나거나 통화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향을 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날 나온 백악관의 메시지는 부정선거론하고는 확실히 어쨌든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받은 메시지 그대로를 여기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붙인 건데 on background from a White House official이라는 말은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라고 적시를 했고 그것은 한국의 부정선거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쓴 표현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언급한 부분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정선거론자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컨대 부정선거론이 백악관에 닿기는 닿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선을 그은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이 중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국무부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통상적인 그런 메시지를 잘 내놓았습니다. 축하한다.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 그리고 공유하는 가치, 동맹 의지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당연히 통화하는 것이다. 이게 통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고 대사관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통화가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율하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잘 정리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좀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참고해서 또 만드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